김승일 산문 지옥보다 더 아래. 자살한 자들의 지옥. 기독교식 자살한 자들의 지옥, 그러니까 제7층 지옥인 폭력지옥의 제2원 자살자의 숲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느 영화에서였다. 나는 그 영화를 대학교 강의에서 보았다. 영화를 보는 수업이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수업은 내가 수강하던 강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난 아마 친구랑 점심을 먹기 위해서 친구가 듣고 있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고 몰래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청강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영화의 앞부분을 보지 못했다. 중간 부분도 보지 못했다. 오직 후반부만 보았다. 그 영화의 끝에는 자살자의 숲이 등장했고 거긴 너무 멋진 곳이었다. 주인공 여자는 자기가 혁명을 위해 자살하면 자살한 자들의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했지만 막상 가보니 사람들이 행복하게 비치발리볼 같은 것을 하며 숲에서 해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가 끝난 뒤에 강사가 말했다. 원래 자살자의 숲은 자살한 자들이 가서 나무가 되는 곳이라고.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 영화는 다르게 표현했다고. 어쩌면 나는 그 수업을 청강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내가 신청한 강의였고 그냥 내가 그 영화의 초반부에 졸았던 것일지도, 아니면 엄청나게 지각해서 후반부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내가 그 영화의 제목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영화의 제목을 알아내기를 너무나도 원하였는데 아무리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찾을 수 없었다. 어긋난 상태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다. 그냥 그 영화의 제목을 찾을 때까지 이 글을 쓰지 말아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대학 1학년 때 나는 윤영선이란 교수를 좋아하였다. 그는 연출과 선생이었고 극작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나무는 신발 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였고 그는 막걸리를 매우 좋아했으며 항상 죽으면 나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등산도 좋아했다. 나무를 정말로 좋아했다. 암투병 중이었으며 어느 날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암투병 중에도 새벽 4시까지 학생들과 자신의 교수실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투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애초에 암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종강 파티에서 선생님은 맥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그런다고 하셨다. 방학 중에 돌아가셨다. 나무는 신발 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아직도 종종 공연되고 있다. 그가 처음 내 앞에서 죽으면 나무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나무가 되면 좋지. 나무는 어쩐지 좋은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이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랐던 건 아니었다. 반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형언할 수 없는 적이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선생님이 나무가 되는 걸 싫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그냥 이유 없이 나무가 싫었다. 선생님이 죽고 자살자의 숲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의 모든 물체를 계급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식물을 동물보다 아래에 둔 것을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영선의 학생이었다면,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유 모를 저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겠지. 나무는 식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나무보다는 거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도 나무가 되지 말라는 말을 선생님 면전에서 꺼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죽고 나서야 꿈에서 그를 만났고 그제야 제발 나무가 되지 말라고 부탁했다. 자살자의 숲은 이상한 지옥이다. 자살한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파괴한 죄로 그 지옥에 갇힌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 육신을 버린 사람들이나 육체가 심하게 훼손된, 예컨대 불에 탄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닿고자 하는 영원한 노력이니까. 그러니 육체가 엉망이 되는 인간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망상은 하느님의 법을 이해했거나 터득했다고 자만하는 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다. 나는 주술을 좋아하니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의 세속화되지 않은 멍청하고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술은 주술이다. 단테도 신곡 지옥편에서 자살자의 숲을 다뤘다. 그 빽빽한 숲에서 나무가 된 자살자들은 입도 없고 발 없이 가만히 존재한다. 가끔 새 모양의 괴물들, 하피들이 와서 나무를 쪼아대는데 그러면 상처가 나고 잠깐 그 상처가 입이 되어 뭔가를 말할 수 있다. 평소에는 단테처럼 지옥에 방문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음소리를 내기만 하는 모양이다. 나는 처음 자살자의 숲에 도착한 단테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장면을 아주 좋아한다. 그는 나무가 인간인지 모르고 꺾은 것이다. 가지가 꺾인 나무, 자살자는 생채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왜 나를 꺾는 거지? 단테는 사람인지 몰랐다며 사과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괴로워서 죽은 사람들이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무가 되면 편해지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윤영선이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게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관리인이 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생각도 윤영선에겐 말할 수 없다. 윤영선은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 뜻은 가장 좋은 목표이고 단테의 이름은 날개 달린 사람을 의미하며 자살자의 숲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윤영선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가장 좋은 목표라는 시를 썼다. 그 시에는 가장 좋은 목표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는 죽은 자신의 선생이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저 자신은 죽어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 새 괴물이 쪼아대지 않을 때에도 가장 좋은 목표는 고통에 신음하며 선생님을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들이 땅 밑에서 서로를 옥죄며 뻗어나가고 거기에 생채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으로 삼아 나무들은 아래에서 소리 지른다. 지옥숲에 놀러온 날개 달린 순례자는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종이에 쓴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바꿔 쓴 것을 지운다. 왜 지웠을까? 그딴 지옥은 사람이 나무가 되는 지옥이 나오는 시는 쓰지 말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목표 1. 세상에서 나무가 가장 착하다. 세상에서 나무가 가장 좋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다.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고. 선생님의 가족들이 선생을 묻고 있었다. 신성한 나무 앞에 구멍을 파고 시체를 넣은 다음 꾹꾹 밟고서 선생의 손자들은 선생이 벌써 나무로 변했다고 생각한 걸까? 다 밟고 뿌듯하게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줄기를 양팔로 안아볼 때 선생님 제발 선생님 나무가 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목표는 소망하였다. 2. 자살한 자들이 죽어 나무로 변한다는 지옥은 책에서 읽은 지옥이다. 선생은 늙어 죽은 것이었지만 가장 좋은 목표가 매일 아침 산보하는 산책로에는 선생이 묻혀있는 고목한 그루.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워서 당신은 나무 밑에 잠들었지만 가장 좋은 목표가 있는 힘껏 발로 찰 때에 소리를 내는 것은 마찰이었다. 이보세요. 나무를 차지 마세요. 공원의 관리인이 고함을 쳤다. 언어라고 볼 수 없이 체계가 없이.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가 울었다. 나무가 있는 곳에 새가 있어서 지옥에도 새가 있다. 책에 따르면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책에는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 3. 이 나무가 가장 좋은 목표입니까? 맞습니다. 이 나무가 그 아이입니다. 팔 대신 날개 달린 어떤 남자가 지옥숲의 관리인과 돌아다녔다. 나무가 가장 좋아. 죽었을 때 관리직을 자청했던 어떤 인간과 가지를 솎아주러 돌아다녔다. 변명을 시작하렴 절단면으로 생채기가 입이란다. 말을 쏟으렴. 이분은 들어주러 오신 거란다. 그러나 그 나무는 침묵하면서
뿌리들의 의지는 자유로워서 땅 밑에서 뿌리들은 서로 옥죄며 피와 말을 이미 쏟고 있는 것이다. 어둠 속에 뿌리들이 뻗어나가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새길 때 제발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새처럼 지저귀고 있는 것이다. 여보세요. 이보세요. 나무를 타지 마세요. 지옥숲의 관리인이 고함을 쳤다. 세상에서 나무가 가장 착하다. 세상에서 나무가 가장 좋아서 관리인이 가꾼 숲은 광활하여서 날개 달린 순례자는 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책에 써야지. 땅속에서 새 소리가 들렸다. 종이에 쓰고 보니 불필요했다. 그래서 지웠다. 애도일기 11월 30. 애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그건 너무 정신분석학적이다. 나는 슬픔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슬퍼하는 것이다. 음악 혐오 파스칼 키냐르.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 1933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인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협력한 유일한 예술이다. 음악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징발된 유일한 예술 장르다. 그 무엇보다도 음악이 수용소의 조직화와 굶주림과 빈곤과 노역과 고통과 굴욕 그리고 죽음에 일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예술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역사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인 시기, 즉 제3제국이 학살 수용소를 만든 이후에 우리는 음악이 한껏 고조되는 시기로 진입했다. 최초의 악기를 발명한 이래로 지구라는 공간 전체에서 음악의 사용은 강력한 호소력을 바라는 동시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되었다. 전기의 발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무한히 확대된 음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음악은 도심의 상점가에서도 쇼핑센터에서도 파사주에서도 백화점이나 서점에서도 은행의 현금 인출소에서도 수영장이나 해변, 개인 빌라, 식당, 택시, 지하철, 공항에서도 흘러나온다. 심지어 이착륙하는 비행기 안에도 음악이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도. 음악 혐오라는 표현은 음악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사랑과 교육 송승헌. 사랑과 교육. 좋은 날이야. 산책하기 좋은 날이다 정말. 어느 날에 잠에서 깨어나 떠올린 기억이 어느 날의 산책이 아니라 산책 없이 헤어진 날 들었던 너의 목소리라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리, 모두 사라진 거리를 산책하며 쏟아지는 이상한 빛을 바라본다는 것. 빛의 조음 때문에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휘감기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사랑일 것이다. 불타는 이 도시의 꼴이 신의 교육이듯이. 산책하며 익히는 건 걸음걸이. 세상 불타는 것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걷고 있구나 하는 정도. 그리고 좋은 날에 걸으면 죽고 싶다는 것. 죽지 말라고 할 사람, 죽어야 할 이유, 더는 없는데도 몇 번씩이나. 살면서 1978년 2월 12일 눈이 내렸다. 파리에 폭설이 내렸다. 참 드문 일이다.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그 혼잣말이 나를 아프게 한다. 그녀는 결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으리라. 이 눈을 보기 위해서, 이 눈 소식을 나로부터 듣기 위해서. (1978년 11월 4일) 이 애도의 메모들을 기록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진다. 서서히 희미해지는 슬픔. 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일까? 망각의 과정일까? 병이 지나가는 걸까? 과연 그런 걸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울의 텅 빈 바다 위에 떠 있다. 그 바다에 버려진 해안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풍경. 나는 더 글을 쓸 수가 없다. 이후에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멈춘 뒤에도 뭔가가. 지금 나는 보고 있다. 내 눈과 입으로, 내 손과 발로, 뇌로, 척추로 깎여나가는 것들, 별 먼지들, 사각형 방공호 위에 모닥불 소리. 따뜻한 곳에 있으면 나까지 모르게 되고 차가운 곳에 있으면 뭔가를 찾게 된다.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멈춘 뒤에도 뭔가가. 엔진이 멈춘 뒤에도 엔진이, 열차가 멈춘 뒤에도 열차가, 사랑이 끝난 뒤에도 사랑이, 애도가 끝난 뒤에도 애도가, 쇠빙선이 멈춘 뒤에도 갈라지는 유빙 소리가, 새가 멈춘 뒤에도 쏟아지는 숲의 정적 같은 소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계속되었다. 내가 멈춘 뒤에도 나의 자녀가, 가령 냄새로, 또한 소리로, 분명히 사물로, 아마도 말 파편으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계속되었고, 내가 아는 세상이 멈춘 뒤에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 계속되었다. 세상 좋아지고 세상 어느 부분이 멈추고, 가령 우리의 문학이, 회전하던 대관람차가, 그라운드 위의 축구공이, 세상 통째로 멈춘 뒤에도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내가 누워있을 때, 너의 곁에 있을 때, 춥구나 추워, 말할 입 없을 때, 입 썩었을 때, 대체 누구들이 모여 불을 피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도시의 자네 아니고 내가 자연의 생각 아니라고 살아 그렇게 신앙했었다. 이후에는, 이제는 나의 재배치, 나란 이벤트, 교회가 불타는 이미지만큼 교회의 텅 빈 공간감을 사랑했었다.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재된 뒤에도 뭔가가. 그런 이후에, 정말로 그런 이후에. 아름다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한 예술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아름다움이란 엄청나게 멋진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좋은 것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아주 조금 좋은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아주 조금 좋은 것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싫지 않다. 하지만 여행의 대단원에서 아주 조금 좋은 것을 만났을 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끔찍하다. 옆에 낭만적인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끔찍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나를 슬프게 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겨울이었다.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부모님은 내가 시를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산간도로를 달렸다. 겨울 나무들이 있었다. 장관이었다. 부모님이 내게 말했다. 시가 떠오르지 않니? 시를 읊어봐라. 100일장은 경치가 좋은 야외에서 열렸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부러워했다. 시인이라 좋겠어요. 이 모든 걸 시로 쓸 수 있으니까. 실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아름다움이나 장엄함에 대해 시를 써보라고 권유하거나 명령했다. 난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들의 조금은 무리한 부탁에도 불쾌감을 느끼진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내게 말을 걸고 싶었거나 내 직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내비치고 싶었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머리에 총이라도 맞아서 시라는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먹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래서 알려줘야만 했던 거다. 이거라고, 이걸 써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쓰게 된 건 아름다운 장면에 대한 시가 아니라 풍경의 호들갑을 떠는 인간들이 등장하는 시였다. 왜 아름다운 광경이나 장면이 나오는 시나 묘사를 쓰지 않느냐고 누가 물었다.
아니 막 그렇게 크고 숭고한 게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외모나 옷차림이나 뭐 그런 거라도 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째서 장식적인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누가 물었다. 자꾸만 물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실토하게 되었다. 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